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소설의 언어와 문체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현대소설론이고요. 현대소설론. 자, 거기에 이제 220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0페이지부터 이제 현대소설론인데, 일단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자로 고정된 텍스트다. 문자로 고정된 텍스트다.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등장인물의 그 언어, 이건 다 대화로 이루어졌어요. 대화로 이루어졌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술이 있고요. 묘사가 있어요. 자, 이걸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서술이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표현한다.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의 행동 이런 것들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표현하는 것이고, 묘사라는 건 뭐냐면 그 눈앞에 구체적인 심상, 이걸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데, 눈앞에 구체적인 심상, 이미지. 자, 이미지를 생생하게 그림처럼 표현하는 거. 자, 이것을 묘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서술과 묘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서술과 묘사의 그 의미를 잘 이해를 좀 하시고 여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들 좀 이해를 좀 하시고 그 설명을 들으십시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서술과 묘사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 좀 정리를 좀 하시고 보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교재로 194페이지 앞부분에 공간에다 필기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서술과 묘사. 그 다음에 또 좀 설명할게요. 논평이라는 게 있어요. 논평. 자, 이 용어들 좀 알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논평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커멘터리라고 그래요. 커멘터리. 이야기를 하는데 M이 두 개예요. 이 커멘터리는 이 서술자가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거죠. 네. 서술자가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거.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논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논평은 서술자가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것을 논평이라고 한다. 일단 그걸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서술자가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견해를 드러내는데 약간의 이제 이 논평은 어떠냐면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제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도, 내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할 것인지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제시하는 거, 이것을 이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서술과 묘사와 논평 요것들에 대해서 좀 필기를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은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설명한 것들이요. 자, 그걸 좀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좀 알고 이제 바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194페이지를 펴보세요. 194페이지. 194페이지에 보면 이제 소설의 언어와 서술 특성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소설의 언어와 서술 특성. 자, 거기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뭐 다른 건 좀 건너뛰고요. 자, 194쪽의 마지막 단락을 좀 보세요. 소설 텍스트는 서사적인 것과 비서사적인 게 있다. 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변화와 같은 시간적 서술, 그다음에 사물과 인물과 같은 정적이고 관념적인 서술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보통 서술이 중요하죠. 그 195쪽의 첫째 줄에 보면. 그런데 배경 설명, 논평, 묘사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아까 제가 논평과 묘사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술 방식은 모두 서술행위, 나레이팅이라고 하지만 그 하위 분류로서 이제 그 좁은 의미에서 사건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건 서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사적인 것과 비서사적인 것이 있는데,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지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필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 서술자의 언어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서사적인 것, 또 하나는 비서사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비서사적인 것. 자, 근데 이 서사적인 것은 시간적 서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비서사적 서술은 뭐겠습니까? 이건 정적인 서술이죠. 정적인 서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 서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야기하면 인물의 행동과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은 인물의 행동과 사건 변화에 대한 그 서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비서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물과 인물에 대한 이것은 이제 설명이나 묘사 또는 논평, 이런 것을 이제 그 비서사라고, 비서사적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그 195쪽 그 위에 공간에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술과 묘사.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보죠. 자, 195쪽에 보면 서술. 자, 거기 195쪽에 1번 서술과 묘사 바로 밑에 밑줄 치세요. 자, 서술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두 줄 밑줄. 그래서 서술은 인물의 행동 변화와 사건이 진행되는 움직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표현하는 것. 거기서 밑줄 쫙 치세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표현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에서 두 줄 올라가 보세요. 박스 밑에 인용문에서 두 줄 올라가면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기도 한다. 여기 밑줄 치세요. 서술자가 직접 분석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기도 한다. 이거 나왔죠? 이게 이제 서술과 묘사에서 이제 중요한 거죠. 서술자가 직접 분석적으로 요약해서 제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예문이 이제 김승옥의 무진기행이라고 나옵니다. 이 무진기행의 무진은 순천을 가리켜요. 순천. 이 무진은 순천을 가리킨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극화된 1인칭 서술자인 나는 전쟁기 무진에 와서 골방 속에 숨어 있었던 과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요. 그래서 전지적, 성적 넘겨보세요. 여부에 따라서 서술 내용은 달라진다. 이 전지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나레이터가 등장인물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을 전지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관찰한 결과를 제한적으로 제시하면 이제 책력이 필요하다. 하여튼 전지적인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설명이. 자, 묘사 196쪽. 자, 거기 두 번째 단락. 자, 묘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대상과 존재 행동을 장면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쪽 주세요. 대상과 존재 행동 자체를 장면으로 간주하는 것이 묘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묘사의 대표적인 예가 박스에 나오죠.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이에요. 이효석.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은 뭐 워낙 유명하죠. 지금도 봉평에 가면 그 이효석과 관련된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효석의 이 메밀꽃 필무렵, 이 메밀꽃 필무렵을 어떤 경지라고 하냐면 시적 수필의 경지다라고. 이 소설인데 이게 거의 시적인 수필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 이제 대표적인 게 세 번째 줄이죠. 달은 지금 산허리에 걸려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푸르게 젖었다, 이런 말 있죠. 이게 상당히 이제 묘사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산허리는 온통 모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상당히 그림처럼 묘사하고 이제 하룻밤에 어떤 사랑을 나누는 그 장면을 이렇게 이제 전혀 그런 묘사 없이 그냥 자연물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 부분은 주인공 허생의 추억을 끌어들이기 위해 봉평의 밤길을 묘사했다.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흐뭇한 달빛에 푸르게 젖은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 그리고 소금을 뿌린 것 같이 하얀 메밀밭. 상당히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오죠. 197쪽이 둘째 줄에 뭐라고 나와요? 허생원이 성서방네 처녀와 다른 하룻밤 사랑의 아름다운 느낌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나오죠. 이걸 상당히 이제 멋있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도 이제 봉평에 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메밀밭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면에 대한 묘사, 그 밑에 내면에 대한 묘사 밑줄 찍으시고, 그 대표적인 게 염상섭의 만세전이라는 거예요. 만세전이라는 작품을 읽어보시면 그 내면의 어떤 묘사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거기 뭐 나오죠. 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자기 자신에게 대한 반항인지 자기 외의 무엇에 대한 반항인지 그것조차 명료히 깨닫지 못하면서 덮어놓고 앞에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해내려는 듯한 터무니없는 울분이 뭐 가슴속에서 뭐 솟아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이제 내면의 묘사를 잘 해놨죠. 자,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198쪽에 첫째 줄 나오죠. 인용한 부분은 염상섭의 만세전인데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의 복잡한 심경을 나타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평이 나와요. 논평, 커멘터리. 아까 제가 논평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커멘터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기 198쪽에 2번 논평이라고 써진 거, 그 바로 밑에 동그라미 치세요. 논평. 그래서 논평은 드러난 서술자가 자신의 견해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서술행위 혹은 서술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시하는 서술행위를 일컫는 다소 모호하고 폭넓은 개념 용어이다까지. 자, 밑줄 치세요. 이게 이제 논평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 논평에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채트먼이 나올 거예요. 채트먼. 이 채트먼에 의하면부터 밑줄 치세요. 한다까지. 자, 채트먼에 의하면 독자가 알아챌 수 있는 명백한 논평은 해석과 판단과 일반화라는 거예요. 해석은 뭐냐? 그 밑에 설명 나오죠? 해석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해석 동그라미 적으세요. 해석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논평 형태로 사건 전개의 전후 사정, 그 의미에 대한 설명, 작중인물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해석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판단 동그라미 판단. 도덕적이거나 다른 가치 판단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논평의 하나의 종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경리의 토지라는 작품에서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논평이 있다는 거예요. 199쪽. 거기 보세요. 가령 문학 혹은 소설 같은 데에는 천사처럼 아름다운 악마가 있고 보기에 볼고른 흉측하지만 부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물론 실제에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만 잘나고 못나고 병신이거나 사대육신이 멸정하다는 것은 그 형태가 지닌 숙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편집자적인 논평이 들어가죠. 이 부분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거. 편집자적 논평. 지금 199쪽에 그 박스 있죠. 거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왼쪽에. 그래서 이런 이제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구적인 세계 밖에 있는 실제 세계를 언급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허구적인 세계 밖에 있는 실제 세계에 대한 언급을 그냥 그러니까 박경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나레이터가 이야기하지만 박경리의 생각을 박경리가 직접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의 낙동강이 이제 그 밑에 나왔죠. 조명의 낙동강이 199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보면 역사는 한 바퀴 굴렀다. 놀고 먹는 계급이 생기고 일하여 먹여주는 계급이 생겼다. 다스리는 계급이 생기고 다스려지는 계급이 생겼다. 그러므로 임자 없던 벌판이 임자가 생기고 줄임을 모르던 백성이 굶주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뭡니까? 그 서술자적 논평이라고 거기 199쪽의 제일 마지막 줄에 서술자적 논평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199쪽에 그 마지막 줄에 보면 서술자적 논평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넘겨보세요. 자, 200페이지에 이제 보면 이제 거기에 200페이지에 보면 대화와 합법이라는 게 3번에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직접합법과 간접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직접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따옴표로 이루어진 거. 따옴표로 이루어진 것을 직접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간접합법은 따옴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필기하시면 됩니다. 직접합법은 따옴표로 이루어진 뭡니까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간접합법은 따옴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A, B, C에 보면 A는 따옴표가 있잖아요. A 보십시오. 따옴표가 있죠. 그러니까 A에다가 직접합법이라고 써놓으세요. 직접합법이고 B하고 C에는 따옴표가 없죠. 자, 따옴표가 없으면 이건 간접합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밑에 막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합법, 없으면 간접합법.
자, 거기 김소진의 오른쪽에 201쪽에 양은장수 끝방 최씨. 여기서도 아심시가부터 시작해서 갸륵한 일이건을 이거 나왔죠? 여기까지 따옴표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무슨 합법이에요? 따옴표가 있으니까 직접 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거냐, 뭐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거냐, 이건 작가의 마음이죠. 그래서 직접 합법과 간접 합법을 이야기하는데 직접 합법이 조금 더 어떻습니까? 조금 더 간접 합법보다 좀 뭐랄까 생생하게 표현한다고 할까요?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바로 직접 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는 넘기세요. 202페이지. 202페이지. 자, 202페이지에도 이제 김유정의 만무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순원의 별이라는 게 있어요. 별.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만무방이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죠. 막대 먹은 아이라고 그랬죠. 막대 먹은 아이. 만무방이라는 말 자체가 막대 먹은 아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만무방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만무방. 그래서 거기 A번과 이제 B번이 있는데, 이걸 부글부글 끓여놓고 한 사발 떡 곁으면 똑 좋을 텐데. 그 다음에 제기. 아무려나 고기 먹고 술 먹고 거꾸로 못 먹느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김유정의 어떤 색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에 그 박스 밑에 나왔죠. A는 김유정의 만부방에 대한 대목으로 서술자가 주인공인 응칠에게 초점화하여 서술하고 있다.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 포커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B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황순원의 별이죠. 여기서는 이제 동복두이가 꼭 죽은 자 오만이 닮았디 이렇게 났죠.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이제 그 황순원의 별에 있는데 이 작품은 전체가 서술자의 서술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서술자의 서술로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서술 속에 인물의 말이 삽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그러니까 작가마다 어떤 그 독특한 스타일의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중요한 게 202쪽까지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넘어갈게요. 그 203페이지에 보면 이제 문체 개념과 형성 요인이 있는데 이 문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문체를 의미하는 영어의 스타일은 영어의 라틴어 스틸루스에서 나왔대요. 스틸루스. 밀랍을 바른 얇은 서판 위에 쓰던 끝이 뾰족한 필기도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스타일의 의미로 이제 바뀌죠. 개인의 독특한 스타일 이렇게 이제 의미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대에는 지금 이게 제가 이게 움직이다가 이 마우스가 좀 안 돼가지고 필기가 좀 안 되네. 그래서 좀 필기를 받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전주의 시기는 고전주의 시기에다 땡땡 써보세요. 고전주의 시기. 특히 이제 고대 땡땡. 이 고대에서는 그 뭡니까? 일종의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여기 쓰세요. 수사학, 웅변술. 그러니까 상대를 설득하려는 웅변술과 관계되는 거죠. 이 고대는 상대를 설득하려는 이렇게 쓰세요. 웅변술과 관계된 것. 이게 고대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런 그 스타일의 문제가 웅변술과 관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전주의 시기라고 땡땡 써보세요. 고전주의. 이 고전주의 시기에서는 문체가 주제에 적절해야 돼. 주제에.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 문체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쓰세요. 고전주의 시기는 주제에 따라 문체가 달라져야 돼. 이게 고전주의 시기예요. 자, 다시요. 고전주의 시기 땡땡 뭐라고요? 주제에 따라 문체가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필기하세요. 주제에 따라 문체가 달라져야 된다. 이게 고전주의 시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 시기에다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 시기. 그 다음에 낭만주의 시기예요. 이 낭만주의 시기는 뭐냐면 문체 이퀄 뭐예요? 작가 자신이에요. 문체가 작가 자신이라고. 이게 이제 그 낭만주의 시기의 특징이죠. 문체는 작가 자신이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뒤퐁이라는 사람이 뒤퐁이 있어요. 뒤퐁. 이 뒤퐁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글은 사람이다. 써보실래요? 글은 사람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글은 사람이다. 이게 바로 뒤퐁의 말입니다. 그래서 뒤퐁은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문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작가마다의 스타일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5쪽을 보시면 205쪽에 문체 형성의 요인 여기다 별 3개 쳐놓으세요. 문체 형성의 요인 별 3개. 이게 중요하다는 거 205쪽에 별 3개입니다. 그래서 이 문체 형성의 요인은 첫째 뭐라고 놨어요? 그 두 번째 줄에 개성의 동그라미. 개성이 중요하다. 개성. 동그라미. 자, 세 번째 줄에 김동인과 염상섭의 소설 밑줄 치세요. 그러면 김동인은 뭐냐? 간결체라고 쓰세요. 간결체. 김동인은 간결체. 염상섭이 뭐냐? 만연체. 만연체. 자, 그러니까 간결체는 아주 짧게 쓰는 거죠. 짧게 쓰는 거. 만연체는 길게 쓰는 거예요. 다시요. 그 간결체라고 하는 것은 짧게 쓰는 것이고 만연체라고 하는 것은 길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이것도 다 스타일의 문제 그런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그 글 쓰는 스타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셋째 있죠, 그 밑에. 아, 둘째 있죠, 그 밑에 둘째 밑줄 치고, 시대의 동그라미, 시대. 시대에 따라 문체가 달라진다는 거, 시대. 문체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인터넷이 보급되고, 이러니까 문체가 달라지겠죠. 줄여서 쓰거나, 뭡니까. 말을 막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셋째는 작품의 언어의 동그라미 있어요, 언어. 언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언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글이냐, 뭐 한문 혼용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번역 투냐 이런 거에 따라. 자, 넷째는 장르의 동그라미, 장르. 그 장르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갈래라고 그래, 갈래. 그래, 갈래를 장르라고 하거든요.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장르는 뭐다? 갈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06쪽. 206쪽을 펴보세요. 206쪽에 보시면 소설의 문체 이제 다섯째 주제의 동그라미 있어요. 주제. 그래서 주제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 밑에 줄에 이제 드라이든이 문체를 주제의 명령에 따르는 일이다. 밑줄 치세요. 주제의 명령에 따르는 게 문체라는 거예요. 이게 드라이든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뭐예요? 밑줄 치고 대상과 지면 동그라미. 그래서 대상과 지면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작가의 소설에 실릴 지면이 순문예지인가 신문연재란인가에 따라서 이 문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화라면 소신자인 아동층에 어울리는 그런 문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신 개성과 시대와 언어와 장르와 주제, 뭐 대상과 지면 이런 걸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 소설의 문체의 변화 양상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그 207쪽을 보세요. 고전 소설의 문체와 관용적 표현. 이 고전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207쪽입니다. 있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 많아요. 근데 현대 소설에서 이제 문체가 뭐 개성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자, 밑에 춘향전이 나옵니다. 그 밑에 207쪽에 남원고사에 나오죠. 섬서목수. 섬서목수란 건 뭐예요? 아주 가느다란 옥가 같은 손이란 뜻이에요.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여러분 섬서목수는 많이 들어봤는데 섬서목수가 뭐냐고 잘 몰라요. 아주 가느다란 옥가 같은 손. 들여다가 추천은 근해라고 쓰세요. 근해를 추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07페이지 보고 있어요. 207페이지. 그래서 근해를 줄을 갈라지고 이제 뛰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뭐 올라가는데 그 밑에 이제 비거 비례. 그러니까 날라서 가고 날라서 온다는 거예요. 거동. 진왕녀 난조 타고 옥경으로 향하는 듯. 자, 이거 직유법이죠. 그 다음에 무산선녀 구름 타고 양대상에 내리는 듯. 이것도 직유법이죠. 그런데 이런 말들은 여러분이 이것의 전고라고 하잖아요. 전고.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잘 모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전을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사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섬서목수 들여다가 추천줄을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사조 소소로쳐 뛰어올라 한번 굴러 앞이 높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관용적인 표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뒤에 208쪽을 넘기보시면 진나라의 왕녀 농옥이 나왔죠. 난세를 타고 옥황상제가 산다는 옥경으로 올라갔다고 전해진 이야기. 회왕의 꿈에 무산의 선녀가 양대로 내려와 만났다는 이야기.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경 지식이 특히 이제 고전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광수의 무정이 나와요. 무정은 최초의 근대 소설 아닙니까? 그 신소설과 근대 소설의 교량을 이제 받았다는 평가인데, 여기에서도 비유적인 표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거기 밑에 박스를 보세요. 선영은 한 걸음쯤 그 모친의 뒤에 피하여 한편 귀와 몸의 반편이 그 모친에게 가렸다. 고개를 숙였음에 눈은 보이지 아니하나 난대로 내버린 검은 눈썹이 하얗고 널찍한 이마에 뚜렷이 춘산을 그리고 기름도 아니 바른 까만 머리는 언제나 비었든가. 흐트러진 두어 오리가 불그레한 복숭아꽃 같은 두 뺨을 가리어 바람이 부는 대로 하느적 하느적 꼭 담은 입술을 때리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때요? 비유적인 표현이 많죠. 뭐뭐처럼이라는 직유법도 많고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9쪽. 근현대 소설의 개성적인 표현, 문장 기교와 그 언어 실험이라고 나왔는데 비유적인 표현과 단어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박스에 이효석의 들과 박상용의 두 집 사이가 있어요. 그렇죠? 묘사를 하는 거죠. 그림처럼 표현하는 건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자, 이효석의 들을 보면 봄이 오는 들판의 모습을 묘사했다. 그렇죠? 거기 뭐 두 번째 줄에 부피 있는 대궁은 나팔 소리요 가는 가지는 검은 고의 웅률이라고나 할까? 알레그로 안단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단테 같은 경우는 빠른 소리를 안단테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데라토는 보통 소리, 보통 빠르기죠. 그 다음에 아다지오가 가장 느린 소리예요. 아다지오. 그 다음에 모데라토, 그 다음에 안단테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음악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A는 209쪽의 마지막 단락 봄이 오는 들판의 모습을 묘사했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고요. 넘겨보세요. B도 이제 그런 그 묘사인데 B 같은 경우는 뭐가 좀 다르냐면 209쪽에 다시 B를 보시면 콤마가 많죠. 콤마가 되게 많아요. 자, 이건 뭐예요? 눈에 띄는 것은 잦은 반점의 사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점을 잦게 사용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문장의 배치와 반복법이 이제 210쪽에 나오는데 문장의 배치와 반복 이윤기의 패자부활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강약이나 강조점이 있는데 자, 211쪽 밑줄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반복되는 문장의 배치가 특징이다. 문장 자체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레퍼티션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자의 한계와 편집의 기술이 이제 211쪽에 밑에 있죠. 박태원이에요. 박태원. 여러분 박태원은 제가 수업할 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천변풍경에서 카메라 아이 기법이라고 그래요. 써보세요. 카메라 아이 기법. 카메라의 눈이라는 거죠. 카메라의 눈. 카메라 아이 기법이라고 해서요. 어떤 상황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버랩은 넷째 줄에 한 화면 위에 또 다른 화면이 겹치는 것을 오버랩이라고 그래요. 한 화면 위에 또 다른 화면이 겹치는 거 오버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한 사람이 숲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과거로 가요. 그게 오버랩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민규의 별 그 212쪽 보세요. 거기에서는 이제 또 문장이 나오는데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믿었다. 고스란히 부어오던 세계의 적금을 깬 이유도 세 가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별이라는 것은 그 밑에 박스 밑에 기존의 소설 편집 관습을 깨고 시각적으로 자유로운 편집을 보여주는 소설가라고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작가와 문체가 있어요. 213쪽에. 그리고 이거는 작가마다 이제 문체 스타일이 좀 다르다는 건데, 213쪽에 보세요. A번, B번, 걸핏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자, 이거는 관공자의 서두로 걸핏이라는 부사로 시작됐을 뿐 아니라 밑에 박스 밑에 한 단어가 한 문장을 이루고 있다. 걸핏이 한 문장이 한 단어인데 이것은 돌발적이며 기이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B의 굴레는 서두로 B라는 보편적인 체언으로 시작. 체언이라는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말합니다.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그래요. 시작되며 긴 복문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염상섭은 만연체로 썼다고 그랬죠. 넘겨보세요. 자, 둘째 줄에 밑줄 세요. 둘째 줄에 김동인의 문체는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속도감이 있다. 밑줄 쫙 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서 6째 줄로 내려가 보세요. 따라서 다음에 염상섭의 문장은 길이가 길다 밑줄 쫙 치세요. 염상섭의 문장은 길이가 길다. 자, 무슨 채? 만연체. 자, 그 다음에 이상의 지도의 암시를 보세요. 띄어쓰기가 안 돼 있죠? 거기 박스 왼쪽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띄어쓰기 X. 띄어쓰기 X.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이상의 작품은 띄어쓰기 X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김상태 이상 문체 연구를 참조하면 이상 작품의 평균 문장 길이는 작품마다 20여 자에서 70여 자까지 있다. 자, 밑줄 쫙 치세요. 20여 자부터 70여 자까지 있다. 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통계학적 연구. 통계학적 연구에 이게. 이런 걸 우리가 통계학적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작가의 성격적 불균형, 부조화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불균형하고. 그 다음 마지막 줄, 종지법의 유형. 종지법은 끝을 맺는 거죠. 뭐뭐 할까요? 뭐뭐 합니다. 뭐뭐 할래? 이런 식으로. 이걸 종지법이라고 그래요. 자, 김동인이나 염상섭에 비해 4배의 차이가 난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김유정 나왔죠? 김유정? 거기. 그래서 해학적인 표현은 물론 방언이나 비속어를 막 쓰는 거죠. 김유정.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이태준 나왔죠? 아, 그 다음 단락은 아니구나. 그 지금 단락에서 7줄 내려와 보세요. 215쪽에. 이태준은 이런 말 있을 거예요. 표준화에 근거한 원문 일치를 추구하며 방언을 대화 속에 밀어넣었다. 이태준 특징이다. 자, 넘기세요. 그래서 문체연구의 신뢰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무숙의 유수함이라는 작품이라든가 이 한무숙의 유수함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제 그런 그 문체연구의 신뢰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수함에 대한 뭐 내용들은 뭐 여러분이 한번 간단하게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여기 버들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자, 219쪽 보세요. 219쪽을 보세요. 자, 거기 이제 박스 있고 한무숙의 유수함 마지막 장면이 있죠. 자, 그래서 219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19쪽. 그래서 219쪽에 이제 보시면 저것 보세요. 거기서부터 볼게요. 언니, 저 물가에 버들이 시들었죠? 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데 하지만 예전 그 물이 아니군요. 그러면서 언제나 여긴 물이군요. 언제나 같은 물이군요. 언제나 시시로 났죠. 언제나 시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시로 그 새로우면서 이 물같이 모두들 가버리고 또 모두들 있군요. 저 버들만 시들고 나만 시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219쪽 보고 있습니다. 인용문 바로 밑에 보면 그래서 이 장면에서 경은 병중의 몸을 이끌고 홍하와 유홍과 함께 수각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버들이 나오죠. 여러분 고전 문학에서 버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고전에서 버들은 전부 다 청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류 거기 그 4번째 줄에 세류는 뭐냐면 써놓으세요. 지금 필기가 좀 갑자기 안 돼가지고 제가 말로 해드리고 있어요. 세류는 가는 버들이에요. 가는 버들을 세류라고 그래요. 처럼 늘씬하게 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여인의 이제 몸매라고도 비유하고 또 하나는 버들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야기했죠. 사랑이 이어지는 걸 바라는 거죠. 그걸 버들이라고 했죠. 우리 고시조에서도 보면 버들을 이제 꺾어가지고 님에게 보낸잖아요. 그래서 그 주무시는 밤에 창에다 두고 봐라. 그래서 거기에서 세입이 나면 저처럼 여겨라. 뭐 이런 시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버드나무는 사랑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이 보세요. 버드나무는 동양 문화에서 인생 무상, 또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흐름. 219쪽 마지막 단락 보고 있어요. 순리에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을 또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드를 하나 가지고도 그 속에 여러 가지 인생 무상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이야기가 또 진행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 배경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하자면 194쪽을 보세요. 이제 간단히 뭐 정리를 하고 이제 볼게요. 그 195쪽에 보면 서술과 묘사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195쪽 보세요. 그래서 이 서술은 시간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간의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묘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96쪽의 넷째 줄에 대상과 존재 행동 자체를 장면으로 간주한다.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그림처럼 표현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림처럼 표현함.
이게 묘사예요. 말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196쪽에 두 번째 단락의 묘사는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196쪽에. 그래서 이거는 그림처럼 표현하는 것을 묘사라고 한다. 써놓으시고 그 밑에 이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시적 수필의 경지라고 그랬죠? 시적 수필의 경지에 이르는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논평이라는 게 198페이지에 있는데 논평은 거기 그 198쪽에 있죠? 서술자가 자신의 견해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서술행위 혹은 서술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시하는 서술행위를 일컫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란 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화 이런 거는 건너뛰고 문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문체가 이제 203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문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글은 사람이다. 글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글은 사람이다 써보세요. 좀 늦게 들어오신 분은. 그래서 글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체 이퀄 작가 자신이에요. 문체 이퀄 작가 자신. 이거 누가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뒤퐁이 그랬어. 뒤퐁이 이야기했는데 문체는 작가 자신이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고 205쪽에 문체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 206쪽에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206쪽에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206쪽에 이렇게 문체는 작가의 개성, 시대, 언어, 장르, 주제, 대상, 기타 형식에 따라 달라지며 작가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문체, 이 소설에 있어서 그런 그 언어와 문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